자, 실제 모의고사 제1회입니다. 자, 이 모의고사는 모두 8회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 각 회차당 22문제씩 이렇게 하면은 8회가 되면 178문제가 되죠. 자, 그래서 178문제를 다 풀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국어학에서 나올 수 있는 거의 전 영역의 문제들을 다 풀어본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에서 안 걸리는 문제가 나온다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광고할 때 100% 적중을 지향한다 그랬는데 이걸 제대로 풀기만 하면 모두 그 범위 안에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해요. 단 조건이 단지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스스로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강을 듣는 여러분들도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반드시 2시간을 시간을 내서 각 시간당 2교시, 3교시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이 강의를 듣기 바랍니다. 머리로 정리하는 것하고 손으로 정리하는 것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꼭 손으로 한번 써보고 난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출제자의 방향과 어떻게 같나 또 어떻게 다르나 이것을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번 상당히 좀 재미있는 문제죠. 나름대로 좀 고심을 했어요. 자, 영화에서 이 곡성이 이번에 꽤 유행했죠. 자, 거기 보면 첫 번째 무엇이 중원디, 무엇이 중원이고 이랬을 때 이 무엇이가 과연 어디서 온 거냐 이런 고민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국어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 감이 없다 그러면은 하고 언어에 대한 감각이 내가 좀 떨어지지 않나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 자, 여기서 보면 무엇이 중원디, 무엇이 중원이냐고. 무엇이 중원지를 알아야 되죠. 무엇이 중원지도 모르면서 그 아버지가 무엇이 중원지를 모르니까 딸이 뒤에 뭐라 그래요? 시부럴 놈이. 딸한테 욕을 얻어먹게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원지를 알아야 되죠. 자,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실은 무엇이 중원지를 알려고 앉아 있는 거죠. 자, 시험에 나오는 게 무엇이 중요하다. 그걸 하면 여러분 다 합격이죠.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합격이죠. 합격하려면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쭉 풀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늘 질문을 해야 돼요. 스스로에게.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알아야 될 게 뭐냐?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 이것을 꼭 질문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무엇이 그러면은 이게 무엇시에서 온 거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무엇이 무엇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소리가 나면은 무엇이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즐겨라. 이 광고도 이 헬조선에는 별로 맞지 않는 거여서 상당히 좀 비판을 많이 받은 광고죠. 일면 뭐 진리가 있지만은 그렇게만 살 수 없는 거죠. 자, 이것은 즐기어라가 이렇게 즐겨라가 됐으니까. 자, 학생에게 물어보면 이게 같은 게 뭐냐? 그러면은 학생은 그냥 축약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자, 여러분들도 무엇이가 무엇이로 축약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가만히 보면은 그게 아니죠. 여기에서 이렇게 갔을 때는 축약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무엇이 무엇으로 되는 것, 기어가 기어로 되는 것, 이게 딱 보면은 축약이에요. 그런데 이걸 축약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의문론을 하면서 이게 음절 차원이냐, 음소 차원이냐, 그것도 구별을 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학교 문법에서는 이걸 구별을 잘 안 해요. 우리가 의문론에서 배울 때는 축약 그러면은 이것은 음소 차원에서 음운 차원에서의 축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어라가 되는 것은 이것은 음절 차원이에요. 자, 단모음 이와 어가 합해져서 이것이 여가 됐다. 그러면은 이 단모음 이가 반모음 이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러니까 원래는 이 플러스 어였는데 이것이
반모음 이로 이렇게 변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음절로 봐서는 이렇게 축약된 거지만은 음소 차원에 봐서는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음소 차원에서는 이것이 교체고 음절 차원에서는 축약이다. 그런데 학교 문법에서는 얘들을 섞었어요. 그래서 음절 차원에서 축약되는 것도 그냥 축약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이제 구별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똑같은 게 아니고 무엇이 됐을 때는 이 질기어라와 마찬가지로 음절상의 축약이에요. 음절상의 축약인데, 자, 무엇이 뭐가 되면은 이 무엇을 갖다가 모음만 쓰면은 우어가 되죠. 우어. 이것이 어가 됐으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탈락되는 것이 돼요. 탈락되는 거. 자, 그래서 이 상태는 탈락이고 이 상태는 음절 축약이고 음소 차원에 봐서는 교체가 된다. 이제 이 정도는 이제 의문론의 바탕이 돼 있어야 이 문제를 쉽게 볼 수 있죠. 근데 이거 여기까지 잘 몰라도 밑에 보면은 답은 좀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죠. 자, 이 음절 차원에서는 축약이지만 음소 차원에서는 교체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교사가 힌트를 하나 더 줘요. 맞아요.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는 이랬으니까 앞에서 좀 망설였더라도 여기서 음절과 음소 차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음운 변동에서 크게 우리가 네 가지로 이걸 정리할 수 있죠. 그건 뭐예요? 음운 변동의 네 가지. 네 가지를 하느냐, 다섯 가지를 하느냐, 문법 교과서마다 좀 다르죠? 자, 네 가지로 하면은 교체, 축약, 첨가, 탈락. 저도 이 네 가지 개념을 확실히 잡고 있어야 되죠. 여기다 뭐 하나 더 들어가요. 동화가 더 들어가죠. 자, 학교에서는 문법에서는 이제 동화를 이야기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음절 끝소리 규칙이나 사이소리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모두 이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동화는 교체에 해당하는데, 자, 이러한 개념들을 명확하게 분리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고 교사와 학생이 보기와 같이 대화를 나누었다. 자, 이 문제는 의문론하고 규범을 연결시켜 놓은 거죠. 자, 맞춤법, 또 표준어법 이것들은 항상 의문론하고 이게 맞아 들어가고 또 형태론하고 맞아 들어가죠. 이 섞어 놓는 문제들 출제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문제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의문에 대한 또 의문의 변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자, 표준어 규정 18항을 보면은 받침, 기억으로 대표되는 것, 비읍으로 대표되는 것, 디귿으로 대표되는 것은 자, 이 비음 앞에서 이음과 니은 미음으로 발음한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변동에서는 뭐라 그래요? 비음화라 그러죠. 비음화 또는 비음동화. 자, 아까 말한 교체, 축약, 첨가, 탈락에서는 어디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교체로 들어가죠. 교체로. 자, 이것은 우리말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변화죠. 반드시 일어나는 변화.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의문의 변동에서 필연적 변동, 필수적 변동, 필연적 변동 그러죠. 자, 이것하고 제21항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자, 18항은 이것은 필연적인 변동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비음에 의해서 같은 비음으로 변하는 거니까 무엇이 같아지는 거예요?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거죠. 조음 방법. 자, 그래서 조음 방법이 같아지니까 이것은 조음 방법의 동화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이 앞에 있는 것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것은 역행동화라는 거죠. 자, 21항은 역행이라는 것, 동화라는 것, 이것은 동일하죠. 자, 이것은 같지만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필요는 없는 동화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의적 동화다. 그런 차이가 있죠. 수의적 동화고. 결정적인 것은 좋음 방법이 같아지는 것이 아니고 좋음 위치가 같아지는 거다. 자, 여기서도 보면은 이미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함정에 안 빠지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함정에 빠지게끔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게 하나 있어요. 거기 한번 볼래요? 학생의 두 번째 대화에 보면은 거기서 이제 차이점은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18항의 자음동화는 모두 무엇으로 동일하죠? 다음에 비음하죠. 제21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것은 동일한가 동일하지 않는가 하면은 21항도 조음 위치인데 전부 다 변하는 것은 동일해요, 안 동일해요? 변하는 거. 여기서 제시되는 것은 이것은 지금 감기, 옥감, 잊고, 꽃길은 동화 중에서 무슨 동화에 들어가요? 그렇죠. 연국의 음화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동일하게 연국의 음화예요. 자, 조음위치 동화에는 연국의 음화가 있고, 그래서 답을 쉽게 찾으려면은 연국의 음화하고 또 뭐가 있어요? 양순음화가 있죠. 양순음화. 그러면 여기는 두 개가 있으니까 하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 양순음화를 일부러 좀 빼버렸거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함정에 안 빠지죠. 18항은 오직 비음동화 하나예요. 비음화. 그런데 21항은 위치가 두 개예요. 연국의 음화하고 양순음화하고 두 가지. 자, 그런 점에서 차이가 난다. 자, 21항은 연국의 음화와 양순음화. 그런데 지금 21항 예에는 양순음화가 안 나와 있어요. 자, 양순음화에는 뭐가 있어요? 신문이 되는 거. 자, 신문이 이렇게 되면 이 미음은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미음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 자, 그런 것은 이 둘은 좋은 방법은 둘 다 비음이에요. 방법은 똑같아요. 그런데 위치만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양순음화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양순음화가 얘가 들어가 있지 않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21항은 무엇이 같아지는가? 좋은 위치가 같아지는 동화다. 그래서 감기, 옥감, 잊고, 꽃갈. 우리가 아주 신경 써서 발음하기 전에는 이 구개음화된 상태로 발음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국어 선생이니까 그렇게 발음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이것은 중세국어하고 현대국어하고 연결해 놓는 거예요. 가능하면 이 문제 수가 적기 때문에 출제하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연결시켜서 내려고 그래요. 가능하면 연결시켜서 중세국어하고 현대국어하고 연결시키든지 이렇게 의문론하고 규범 이렇게 연결시키든지, 특히 이제 중세국어하고 현대국어 연결시키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 아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 뒤에 논술 문제 같은 경우 보면은 교육학하고 국어하고 막 연결시키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그것은 거기에 나오는 문제들은 크게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교육하고 연결시켰을 때 국어 문제가, 문법 문제가 아주 어렵게 낼 수는 없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 문제를 내가 22문제를 만들 때 22문제로 만들까 21문제로 만들까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국어학이 단독으로 논술로 나올 가능성은 없죠. 0%예요. 그런 데서 이걸 내가 만들까 말까 제가 고민을 했는데 22문제라는 틀을 맞추려고 일부러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긴 문제를 처음에 이제 고민을 하다가 너무 그냥 깊이 가는 것 같아서 조금 긴 서술형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대체를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게 결합한다는 거 이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 스스로도 이것을 다른 데로 굉장히 확장시키면서 생각하는 게 좋아요. 자, 세 번째. 이것은 지금 관형격 조사 시옷하고 현대국어의 사이소리 시옷하고의 연관성을 묻는 문제예요. 우리가 이 둘이 연관성이 있다는 걸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중세국어에서 사이시옷은 의문론적인 역할을 했을까요? 통사적인 역할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의문론적인 그런 기능이 크다? 통사론적인 기능이 크다? 자,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통사론적인 기능이 크죠. 현대국어에서는 얘가 사이소리 이러지만 중세국어에서는 사이시옷이 나타나는 환경을 보면 거의 다 관형격 조사예요. 자, 그러니까 사이소리라는 명칭을 쓰지 말자. 극단적인 사람들은 그래요. 이기문 선생 같은 경우, 안병희 선생 같은 경우는 그냥 사이소리를 하지 말고 그냥 관형격 조사라고 하자. 이렇게 통사론적으로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또 이 의문론적인 차원, 그것도 무시할 수가 없죠. 자,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중세 때는 이게 관형격 조사로서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사이시옷이 시옷 말고도 여러 가지 형태가 많이 있죠. 여린 히읗도 있고 뭐 기역, 디귿 이런 것도 있고 그것들의 역할을 보면은 거의 관형격 조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시옷하고 현대국 사이시옷을 연결시켜 보면은 이제 촛불 같은 경우는 초하고 불하고 합쳐졌을 때 여기에 이제 시옷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시옷이 초, 그 다음에 나무, 장미, 재. 이랬을 때 얘네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전부 다 무정체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개다리, 쥐불 그러면은 개, 다리, 쥐, 돼지, 오리 이 뒤에 연결된 그런 어근들은 전부 다 된소리로 실현이 안 돼요. 왜 얘네들은 된소리로 실현되는데 초, 나무, 장미, 재 이런 체언 뒤에는 된소리 실현되는데 이 개나 쥐나 돼지나 오리 다음에는 된소리 실현이 안 되는가? 이것만 봐서는 알 수 없죠. 근데 중세국어에서 시옷의 쓰임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세국어에서 이 시옷은 유정체언일 때는 존칭에만 쓰이는 거죠. 그리고 무정체언일 때 이 시옷이 쓰였고, 그래서 그 전통이 일이 연결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 보면 화인은 세존 실력으로 다외 의하시한 사람이라. 자, 화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존의 실력으로. 그래서 세존 이것은 유정체언이지만 높임의 대상이니까 시옷이 들어간 거고, 나랏 말삼이 했을 때 나라는 무정체언이니까 시옷이 들어가는 거다. 근데 사삼의 등과 더작의 입과 사슴, 애가 들어간 건 사슴이 유정체언이고, 그 다음에 더작 이것도 유정체언이니까 서경의 두 아다리. 자, 그래서 이 촛불과 개다리는 차이점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학생 이가 선행체언 이것이 기억 이 A는 무정체언이고 이 B는 유정체언이다. 자, 이렇게 잘 알아주는 학생이 있으면 얼마나 가르치기 편하겠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학생들은 학교 가면 0%도 없으니까 이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자, 0%니까 자, 이 관계를 알고 우리가 이제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어의 품사를 분류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품사 분류.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품사에 관한 것을 여러 번 풀 텐데, 품사를 분류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형태, 기능, 의미죠. 이런 기준이 있는데 품사를 분류하는 게 늘 쉬운 것은 아니죠.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가 돼요. 품사 분류가 완벽해진다. 그러면 우리 문법이 점점 정교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학교문법에서는 이 세 가지 기준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우선으로 봐요? 어떤 것이 제일 크죠? 형태, 기능, 의미 중에서 기능 우선이죠. 기능 우선이에요. 자, 그런데 순서로 보면은 어떤 것이 제일 먼저 적용돼야 돼요? 형태가 먼저 적용돼야 되죠. 형태. 자, 우리말에서 형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말의 특질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말의 특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첨가어다. 자, 우리말은 붙는 언어다. 그래서 무엇이 붙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붙는 거예요. 붙는 거. 그래서 기능도 물론 중요하고 의미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얘가 뭐가 붙느냐 안 붙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불변어 가변어는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언어에서 붙는가 안 붙는가, 변하는가 안 변하는가, 이게 중요한 언어는 첨가가 아니에요. 변하는 것 이런 특질을 갖는 것은 굴절어예요. 굴절어는 자체가 변해요. 근데 우리말은 자체가 변하지는 않아요. 자체가 변하지는 않는데 변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게 있어요. 뭐죠? 어미죠. 또 뭐가 붙죠? 조사. 그래서 어미와 조사가 붙어서 우리는 모든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뭐가 붙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언어다. 그래서 이 붙는다는 것을 형태를 먼저 보면은, 형태를 고려한 분류는 무엇이 붙어서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어미죠 일단은. 그래서 이 어미가 붙어서 변하는 것을 굴곡이라 그래요. 굴곡 또는 굴절이란 말을 써요. 굴곡시킨다, 굴절시킨다. 그런데 이 어미 말고 또 붙는 게 조사가 있죠. 조사가 붙는 것은 어미하고는 다르지만 일단 붙죠. 그러니까 체언을 준 가변어 이렇게도 말해요. 그리고 이 굴곡을 준 굴곡, 준 굴절 이런 명칭을 써요. 조사가 붙는 것은 준 굴곡, 준 굴절. 어미가 붙는 것은 굴곡, 굴절. 그래서 여기서 어미 변화를 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어미가 굴절하는 것, 어미가 활용하는 것,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조사가 붙는 것은 활용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곡용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준 가변에 붙는 조사는 곡용을 한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자, 이렇게 이제 명칭을 여러 개를 다 이야기해 주는 것은 출제자가 이제 어떤 의도를 갖고 쓰냐에서 조금씩 달라지니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기능은 제일 중요한 게 문법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단어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그게 기능에 따른 분류예요. 그 다음에 의미는 단어가 가지는 그런 어휘적인 의미가 아니고 그 부류 전체가 가지는 의미, 이것을 형식적 의미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핵심적인 낱말들, 문법적 관계, 그 다음에 어미 변화, 그 다음에 형식적 의미, 이런 것들은 반드시 그냥 외워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자, 이 형태론에서 또는 어휘론에서 접사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도 이제 지금까지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 접두사, 접미사 문제는 좀 세밀하게 이렇게 내요. 그래서 여기서 차이들 같은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는데 일부러 여기서는 그냥 줄을 내가 안 쳐놨어요. 그래서 1번에서 A와 B의 차이를 금방 알아낼 수 있는가, 그 다음에 2번에서도 A와 B를 알아낼 수 있는가, 이것을 내가 묻기 위해서
일부러 그냥 빼버렸어요. 자세한 것은. 자,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보면은 잠에 꾸러기가 붙은 거고, 꾸러기, 꾀에 보가 붙은 거. 쭉 보면은 여기서도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죠. 어떤 거예요? 품사 자체가 바뀌지 않은 거죠. 명사에서 명사로. 자, 검었다, 밀치다도 검다. 형용사에서 형용사로. 밀다. 동사에서 동사로. 자, 여기 그래서 A 첫 번째는 이것이 품사가 변하지 않는 거다. 품사를 변화시키지 않는 접사를 무슨 접사라고 그래요? 한정적 접사. 그래서 여기서 한정적 접사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해서 아예 전제하고 들어간 거예요. 이 문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먹이, 길이, 익살맞다, 의심적다 이런 것들은 동사, 형용사가 명사로 되고, 그 다음에 익살, 의심, 명사가 형용사가 되고 동사가 되고 뭐 이런 거죠. 이것은 품사가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나 맞다, 적다 이런 것들은 지배적 접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미사는 이렇게 뭐 한정적 접사로 쓰였느냐, 지배적 접사로 쓰였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배적 접사는 품사를 바꾸는 것 외에도 또 다른 측면의 지배적 접사가 있어요. 그게 뭐죠? 품사를 바꾸지 않지만 무엇을 바꾸면? 통사 구조를 바꾸면. 통사 구조를 바꾸면 그것도 지배적 접사죠. 그래서 사동 접사라든지 피동 접사라든지 그 다음에 존칭의 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배적 접사에 집어넣죠. 자, 이제 다음에 이제 그런 문제가 또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에는 한정적 접사와 지배적 접사. 이것은 조금 공부하면 어려운 문제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하다, 공부하다, 깨뜨리다, 떨어뜨리다, 흩뜨리다. 하다와 뜨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낱말을 굉장히 많이 만들죠. 자, 그런데 기럭지에는 이 접사를 무엇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을까요? 기럭지는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가 좀 키가 안 큰 사람들은 이 기럭지 소리만 나오면 괜히 좀 기분이 안 좋아. 보통 뭐 이 TV나 뭐 나오는 뭐 탤런트를 보면은 뭐 가만히 서 있어도 화보 뭐 이런 말이 나오죠. 도대체 그런 말을 왜 쓰냐고. 우리 같이 이제 짧은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 이 어근이 뭐예요, 이건? 길다에 억지가 붙은 거죠. 이렇게밖에 안 되죠, 이거. 기럭지. 근데 짤박지는 없죠. 짭다는 없고 다른 데는 없어요. 오직 길다에만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낱말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한정되어 있죠. 자,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생산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다나 뜨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생산성이 높은 거고, 여기서 억지, 이파리는 잎에 아리가 붙은 거고, 주먹은 한 줌, 두 줌 했을 때 줌이에요. 줌에 억이 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꼬락서니는 꼴에 악서니가 붙은 거고, 즐겁다는 즐기다에 업이 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주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생산성이 낮은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예, 의존 명사는 현대국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다음에 현대국어에 관한 것은 또 다른 문제에서 풀고, 이 중세의 의존 명사. 우리가 의존 명사를 나눌 때는 이것들이 아주 다양한 그런 문장 성분으로 쓰이느냐 안 쓰이느냐에 따라서 보편성, 뭐 주어성, 서술성, 부사성, 목적어성 뭐 이렇게 나누죠. 자, 그래서 어떤 문장 성분으로 쓰이느냐에 따라 나뉘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1번에서 가장 다알시 구경이라, 가장 끝까지 다하는 것.
자, 중세국어에서 이 C는 사에 지금 E가 붙은 거죠. 그래서 이것이 C인데 왜 여기서 C로 이렇게 실현이 됐을까요? 앞에 다 R이 있으니까 그렇죠. 다 R. 다 R 관형사형 리을 뒤에서 이 C가 C가 되는 거예요. 자, 가장 다하는 것이 구경이다. 아주 궁극적인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첫 소리를 어우러 쓸 뒤면, 어우러 쓸 것 같으면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이 D는 다에 E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D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사나 다는 지금은 잘 안 쓰이지만 안 쓰이는 거지만 중세 때는 아주 활발하게 쓰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편성 의조명사인데, 자, 이걸 나누는 기준을 그럼 뭐라고 해야 되나? 자, 학생이 의미가 각각 다르니까 1차적인 기준은 의미겠죠. 1차적인 기준이 의미가 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뭐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것을 이렇게 나눌 때 그냥 이 개별 어휘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가지고 이렇게 나눈다. 이러면은 보편적인 그런 인정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제 의미가 중요한 것은 뭐 동사를 뭐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눈다. 그럴 때도 어휘적인 건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부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들, 공통적인 의미들을 끄집어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의미, 이것은 좀 거리가 멀고 의미도 중요하지만 1차적인 기준은 통합 조건이다. 그래서 문장 성분으로 쓰이려면,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일반적인 그런 사항이에요. 체언이 여러 가지 문장 성분으로 쓰일 수 있어요. 무엇의 도움을 받아서? 조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체언은 주로 주어 목적어, 주어로 쓰이니까 체언이지만은 주어 아닌 여러 가지 성분에 다 쓰일 수 있죠. 무엇이 있으니까? 조사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조사 또는 격조사, 엄밀히 말하면 이제 격조사라 그래야 되죠. 그래서 조사하든지 격조사든지 통합 조건이다. 자, 그러면 일은 보편성 의존 명사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의 뿐. 자, 이를 보겠습니다. 소승의 사람이 제목 닭골뿐 하고, 이게 이제 현대국어가 좀 다른 점이죠. 현대국어에서는 뿐은 뿐이다. 항상 서술격 조사하고 결합하니까 서술성 의존명사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중세국어에서는 뭐 주격, 서술격, 목적격에 두루 쓰였어요. 여기서는 닭골뿐을 하고 무엇을 하다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목적으로 쓰인 것으로 봐야죠. 닭골뿐을 하고 남제도 못할세. 자, 소승불교를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해탈에만 초점을 맞추는 소승불교. 제 몸 닦는 것만 하고 남 제도는 못한다. 자, 알패 처목 따람도 지금은 뭐뭐탈 따름이다. 서술격 조사하고 결합하는데 여기서는 알패 처목 따람을 일하시고, 여기서도 이제 목적어 자리에 쓰인 거죠. 자, 이런 차이가 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학생이 그러면 3의 습과 가장은 주어성 의존 명사인가요? 자, 한알 풍류 그칠 습 없으니. 자, 그칠 습이 없으니 여기서는 무엇이 없다니까 습은 주어로 쓰인 거예요. 무엇이 없다. 그래서 그칠 사이가 없으니 주어성 의존 명사가 맞지만 열에 다일 가장 저렴을 감이라 하고, 자, 열에 되기까지 줄이는 것을 저렴한, 여기 이 줄일 감자죠. 줄이는 것을 그러면 가장은 이로 주격조사 이가 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사성 의존명사예요. 자, 여러분 기본적인 그런 중세국어 독해가 가능해야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그다음 7번 보겠습니다. 리을 탈락. 우리말에서 리을 탈락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공시적인 문제하고 통시적인 문제가 섞여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 둘이 섞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공시적인 것만으로 모든 것을 다 풀 수 있는 경우가 경우는 아니죠. 풀 수 없는 경우가 있죠.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비읍이 덧난다든지, 히읗이 덧난다든지 이런 것들은 공시적인 사실 설명할 때 통시적인 게 끼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이 리을 탈락도 통시적으로 보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앞에서 보면 1번은 어때요? 우니, 우시니, 높시다 이런 것들은 현대 국어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공시적인 그러한 변동이라고 할 수가 있죠. 리을 탈락. 울에 니가 붙었을 때 이 울리 하는 사람 없어요. 전부 다 운이 그러죠. 자, 그렇지만 기본형은 울다죠. 우다가 아니죠. 울다. 자, 그런데 딸님 같은 경우에는 딸에 님이 붙어서 따님이 됐어요. 어떤 사람도 딸님 하지 않죠. 따님. 이것은 굳어져 버린 거예요. 굳어져 버린 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흘러서 고정된 거니까 통시적인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쌀가게를 뭐라 그래요? 쌀가게. 쌀에 전이 붙는 것을 쌀전이라 그래요? 싸전이라 그래요? 싸전이라 그러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착화됐어요. 자, 그러면 현대고에서는 이 전이 사라지면서 쌀집이에요. 쌀집에 가서 그러면 싸집이에요, 쌀집이에요? 싸집이라 그러지 않죠. 쌀집이에요. 쌀집. 자, 이것은 이런 통시적인 그런 탈락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따님, 이걸 보면서 갑자기 딸내미 생각이 나더라고. 자, 여러분 뭐 다 집에서 딸내미죠. 근데 이런 방언인가 개인 방언인가? 우리 집에서는 내가 이 딸내미를 딸내미 하지 않고 딸랑구 그러거든요. 혹시 그렇게 말하는 아빠 있어요? 우리 딸랑구 없어요? 나만 그러는구나. 자, 근데 이게 딸에 레미가 붙으면 딸내미죠. 딸내미. 이게 만일 릴이 탈락되면 어떻게 하면 딸내미가 되네. 자,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딸내미라 말을 안 쓴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뒤에 여다지, 열에 다지가 붙어서 여다지가 되거나 불에 살이 붙어서 부살이 되거나 우에 짓다가 붙어서 우짓다가 되거나 자, 이런 것들은 모든 통시적인 변화의 결과예요. 자, 그래서 쉬울 것 같은데 기억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음운 변동에 대한 바탕이 있어야 좀 풀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릅시다, 노릅시다가 설명을 어떻게 했어요? 어미 첫 자음과의 결합으로 형성된 겹받침.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노래, 읍이 부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노릅시다가. 모음이 이렇게 탈락되면서 리을, 비읍, 시옷이 세 개 연결되면서 세 개가 연달아 나올 수는 없으니까 이게 뭐예요? 리을이 탈락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끄집어내기가 좀 어려웠죠. 자음이 3개 이상 연결될 때는 하나가 탈락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우리말 음절 구조상 자음이 3개 이상 연결될 수 없죠. 그런데 이 설명을 가지고 이것을 끄집어낼 수 있느냐 이거 묻는 거예요. 자음은 단순하다. 자, 그 다음에 2번에서 파생어나 합성어 만들어진 과정에서 니은, 디귿, 시옷, 지읒 여기 보면은 니은이나 디귿은 어디서 소리 나요? 치조에서 소리 나죠. 지읒은 비슷한 경국에서 소리 나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 같거나 비슷한 게 뭐냐? 좋은 위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 분명히 또 임용고시 보고 나오면서 그럴 거예요. 아, 그거 내가 아는 문제였는데. 분명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긴장을 해서 진장을 하는 것도 있지만 출제자가 의도해서 그래요. 출제자가 의도를 할 때, 문제를 낼 때, 나도 물론 그런데 출제하는 사람은 계속 실은 속여 먹으려고 그래요. 뻔한 문제도 뻔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기출문제 보면 이렇게 쉬운 문제를 늘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거든. 그래서 내가 항상 기본에 충실해라, 기본에 충실해라 하는 것은 그 기본에서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너무 쉬운 것을 갖다가 눈에 뻔히 보이게 제시를 하면 다 써버리면 변별력이 사라져요. 그래서 꽤 공부를 많이 한 학생인데 작년 문제에서 이 비교하는 문제, 비교의 부수합격 조사하고 그 다음에 비교의 형용사, 그래서 품사스라는 그 문제가 나온 거 있었죠. 기출문제 안 봤어요? 자, 우리가 비교를 나타낼 때 이 부수합격 조사가 있죠. 비교의 부수합격 조사. 그 다음에 형용사에서 비교를 나타내는 형용사. 자, 그것은 성상 형용사 중에서 앞에 우리 여기서 문제 나왔죠. 객관성 형용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비교를 나타내는 거. 아주 단순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것을 두 개를 섞여버렸어. 그러니까 그 학생이 그걸 보고 갑자기 멘붕이 왔다고 해요. 이게 뭐지? 근데 둘 다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죠.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걸 섞어버리면 갑자기 딴 문제처럼 보여요. 이상한 문제처럼 보여요. 여러분 문항에서 낯설게 하기 있죠. 낯설게 하기. 전혀 다른 것처럼. 출제자들은 계속 그 고민을 해요. 보면은 이 교수들 들어가서 거의 한 달 동안 합숙하면서 문제 만들죠. 야, 나더러 만들면 하루 만에 만들겠다. 나 일주일 동안 22문제 만들어가지고 와. 물론 일주일은 아니고 그 전부터 이제 고민해놓은 거긴 하지만 문제를 굉장히 많이 만들죠.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들어가서 만들어놓은 문제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비틀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는구나. 낯설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는구나. 그래서 정말 좋은 문제다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아닌 문제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낯설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생소하게 보일까? 비틀거든요. 그래서 그 의도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항상 이게 내가 못 푸는, 내가 모르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 실은 애만 공부할 정도면 다 아는 거예요. 그 비트는 것을 갖다가 이게 끄집어내는 거죠. 자, 8번째 8번 보겠습니다. 자, 중세국어의 어휘 교체 환경. 여러분들 현대국어도 마찬가지고 중세국어도 마찬가지고 예문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중세국어든지 현대국어든지. 근데 중세국어는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니까 이걸 해독하기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하는데 실은 현대국어도 그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항상 이 문제가 비문이다 그러면은 왜 비문이 되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해야 돼요. 지금은 문제 유형이 그냥 아주 생소한 거 주고 그냥 써라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해석 문제예요. 독해 문제예요. 자, 이런 것도 그래서 많이 이제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냥 기본이 없으면 물론 어렵죠. 자, 첫 번째 보면 이것들이 보기에서 자료 1을 통해서 디귿으로 시작하는 다더도 다가가 서술격 조사나 어미 뒤에서 라, 러, 로, 라가로 교체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면은 이 다나 더나 이것들이 라나 러로 바뀌는데 이 앞에 있는 요소가 어떤 요소인지, 이게 서술격 조사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인지 그걸 분석할 수 있느냐 이거죠. 자, 그래서 아라시리라, 아라시 다음에 뭐 끝에 종결하면은 다인데 이게 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뭐가 왔어요? 리가 왔죠. 추측의 선언어미 리 다음에서는 뭐 하리다 하지 않고 하리라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사의 물이 3억만 이르라. 자, 3억만 이다. 서술격 조사 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에 더가 붙었는데 이 더가 서술격 조사 이 뒤에서 러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죄고이란 죄와 이 고통의 일은 참아 못 니라리로다. 자, 여기서 못 니라다. 여기에 리 다음에 도가 이게 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앞에 리가 온 거죠. 자, 여기서는 이제 안 나왔지만 다 같은 것도 이 리가 오면 또 서술격조사 이가 오면 이다가 아니고 이라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 오는 서술격 조사 추측부 선언의 리 이것을 분석해낼 수 있느냐 그런 문제죠. 그 다음에 자료 2를 통해서 기억으로 시작하는 건을 고 등의 어미가 리을 받침 그 다음에 반몸 이로 끝나는 용언 서술격 조사 그 다음에 선어말함이 리 뒤에서 후두성 이언으로 교체된다. 적인이 괄의언을 왜 거늘인데 오이 다음에 거가 어로 바뀌었어요. 기사노말에서 하나를 뜻이시니 권속을 여희오 여희곤대 반몸 이 뒤에서. 자, 그 다음에 3번 보면 자료 3을 통해서 오우로 시작하는 어미나 선어말함이 오우가 무엇 뒤에서 로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여기서 어미 다음에 이 오가 왔어요. 내가 어미다. 이 오는 어디서 왔어요? 앞에 나가 왔죠. 그러니까 이것은 화자 표시의 선어말함이 오예요. 이 오가 지금 로로 바뀐 거예요. 어미 온이 하지 않고 어미 론이 한 것은 앞에 뭐가 있죠? 서술격 조사 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이 몸으로 끝났으니까 이가 실현이 안 된 거죠. 무형태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내 어미론이 어미 다음에 서술격 조사 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 문제예요. 자, 일단 기평 문제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서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